자, 8쪽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이동 이후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배운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선생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자, 8쪽 부분 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 정권과 새롭게 들어온 이주 정권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로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 이주 정권과 그 뒤에 또 들어온 또 다른 이주 정권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토착민과 새롭게 들어온 이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 살기 힘들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 결혼하고 나서 치약 짜는 거라든지 휴지쓰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죠? 했었죠. 그죠? 자, 그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한 것은 물론 다 있었지만 북조가 심했나요? 남조가 더 심했나요? 북조가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왜냐면 북조의 경우에는 화북이라고 하는 농경 지역에다가 농경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호라고 하는 유목민족들이 문화적 차이가 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남조도 없지는 않았지만 북조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훨씬 더 극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5호 16국이라고 해서 5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가 16개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기를 계속 반복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려면은 누가 누구의 문화에 맞춰줘야 되는데 북조의 경우에는 화북이라고 하는 농경 지역에 한족이라는 농경민족이 다수가 살고 있고 거기에 오호라는 유목민족이 비교적 소수가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북조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누가 누구에게? 오호가 한족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5호의 한족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호족과 한족의 융합이라고 해서 네 글자로 그것을 뭐라고도 했었어요? 호한 융합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자, 이번 시간에 그 호한 융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호한 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바로 선비족이 세운 북위라는 나라였어요. 북위에서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는데, 자, 그 북위에서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 황제는 누구였냐면은, 자, 거기 북위의 한화 정책 추진 아래부터 봐야 돼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북위의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고 또 성공시킨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한화 정책을 추진한 효문제, 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밑줄을 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밑줄 칩시다. 호복의 착용을 금지시켰어요. 호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호복이 뭘까요? 5호가 입는 옷이 호복이겠죠. 그죠? 자, 우리가 흔히 차이나 칼라라고 부르는 스타일의 옷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이거는 한족의 옷일까요? 아니면 호족의 옷일까요? 요거는 호족들의 옷이에요. 요런 게 바로 이제 호복 스타일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우리는 이거 차이나 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차이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중국의 표준 옷차림이 된 거는 청나라 때야. 청나라는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옷 스타일이 유목민족 스타일을 표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차이나 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호족들이 입는 옷이었고 원래 한족들이 입는 옷 스타일은 어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처럼 이렇게 생긴 옷이에요. 호복의 착용을 금지시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옷차림이 달라서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인식이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옷차림에 따른 그런 차이를 줄여보자. 앞으로 호복 입지 마라. 한족들의 옷을 입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 밑줄 칩시다. 계속 다 밑줄 치는데요. 두 번째,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성이란 같은 성별을 말하는 걸까요? 게이를 말하는 걸까? 아니겠죠. 그죠? 뭘 말하는 걸까요? 그죠? 같은 성씨 간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경민족들에게 동성 간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집 중에 하나로 꼽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근친혼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걸 이제 근친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뭐 근친혼 같은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근친혼 같은 경우에는요 유교 사회에서 철저하게 금기시되는 사항이에요. 왜 그렇나요?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할 경우에는요. 기형아나 유전적인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유교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유목민족들의 경우에는 그런 풍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히나 이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혈연관계가 바뀌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랑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닐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유목민족들에게는 동성 간의 혼인이 금지되는 이런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화북에 들어와서도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이 동성 간의 결혼이 대단히 금기시되어 있었던 한족들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결혼 풍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식으로 결혼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보였겠죠, 그죠? 역시 쟤네는 오랑캐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애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어떤 이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풍습도 한족 스타일로 바꾸자. 앞으로 우리는 동성 간의 결혼을, 같은 성씨끼리 혼인을 금지시킨다라는 이런 명령을 냈던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94년까지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94년부터는 이제 그게 폐지가 돼서 8촌 이내가 아니면은 결혼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조금 달라요. 일본은 4촌까지도 결혼이 가능해요. 형제만 아니면 결혼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밑줄칠게요. 한족의 성씨, 언어, 의복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족이 아니구나, 나랑 다른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옷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복의 착용을 금지시키고 한족의 옷을 입도록 하였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족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말을 걸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얘 오랑캐구나 또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족의 언어를 사용을 하겠고, 그래서 한족의 언어를 쓰겠는데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순간 이름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성씨가 아니야. 그럼 얘 오랑캐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름마저도, 성씨마저도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은 북위는 일단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자, 이 효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은 탁발괭이었어. 탁발괭.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게 오랑캐처럼 느낌이 확 들죠, 그죠? 원래 이 사람은 탁발씨였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성씨만 보더라도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한족이 아닌 사람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부터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탁발괭에서 원괭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의 차이에 따른 민족 간의 차이를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말이 틀리면 내 성을 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사실의 성씨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이자 나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씨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교과서 49페이지에 보시면은 표문제의 칙령이라고 하는 읽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나중에 넘어가시기를 바래요. 자, 칙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칙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부터 조정, 정치적인 자리에 조정, 조정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궁전 안에서? 조정 안에서 선비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무조건 한족의 언어로 말을 하라라는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 49페이지에 보면 효문제 칙령이 있거든요. 요거 효문제의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읽기 자료로 종종 출제가 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이름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옷이 달라서 오는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옷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꿨는데
여전히 생김새가 조금씩은 달랐을 거예요. 그지? 민족 간에 약간의 외모의 차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외모의 차이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딱 한눈에 보기에 다르게 생겼어.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외모는? 어떻게? 물론 그죠, 성형수술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 그지?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점차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결혼이죠, 그죠? 그래서 선비족과 그리고 한족 간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의 경우에는 양쪽 부모의 모습이 조금씩 닮아서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핏줄을 2대 3대만 섞어도 이 사람들 사이에 생김새에 따른 문화적 차이, 생김새의 차이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잊으십시다. 그런 이유에서 한족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한 정책을, 한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사람이 바로 효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윗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나아가서 믿으십시다. 한족들을 관리로 선발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한족들을 관리로 선발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한족들에게도 지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족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 야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장 욕구 내지는 지배층을 올라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승진의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족들을 지배층으로 함께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민족 간의 차이에, 민족 간의 정치 권력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한족들의 불만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발전에 대단히 도움이 됐어요. 왜? 한족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북이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관리로 활용하게 되면서 나라가 발전해서 좋은 거고, 그죠? 한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으면서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그런 어떤 민족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밑줄칠게요. 러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자, 원래 북위의 수도는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요거는 상당히 이제 북쪽에 있었던 지역으로 원래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전진 기지가 있던 곳이 평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당히 유목민족들의 삶의 터전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평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평성에서 어디로 옮겼다? 러양으로 옮겼대요. 러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후한의 수도였던 낙양. 뭐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낙양을 저기 뭐 동탁이 불태우다, 아니지, 장안을 동탁이 불태우고 낙양으로 쳐다보고 이런 거 봤대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가지, 그지? 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후한의 수도였던 지역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낙양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유목국가적인 성격을 가진 곳에서 농경민족들이 대대로 수도로 삼아왔던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수도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목국가적인 성격에서 농경국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한족 국가들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이 수도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야. 북한에서도 평양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양이라고 하는 수도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수도를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유목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수도를 옮겼어. 그러면은 수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목민족이 아니라 한족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경우에는 한족들을 우대해주는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진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고요.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됐으면은 이 민족 간의 차이에 따른 그런 어떤 갈등이 줄어들었을 것 같나요? 그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미치십시다. 북조에서 나온 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의 경우에는 한족과 호족의 융합이 성공하게 되면서 민족 간의 경계에 따른 차이에 따른 갈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가 안정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국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북위는 화북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동위, 서위, 북주, 북제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북조 계통의 왕조였던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결과 호족과 한족 사이의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온 정치적인 안정과 국력의 강화로부터 비롯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5호가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선비족이 북위는 성공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런 호환 융합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 북위의 효문자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간 거를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러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북위만 성공했지? 왜 선비족만 성공했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한꺼번에 빵빵빵 터져가지고 한반도에 방사능이 너무나도 많이 유출돼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생존의 위기를 느껴서 다같이 배랑 비행기를 타고 인구 밀대가 적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5천명이 다같이 아프리카로 슝 하고 이동해 갔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하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옷이 달라가지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왔으니 아프리카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문화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 지금부터 한국어 쓰지 말고 아프리카어 쓰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입던 옷 다 벗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옷을 입도록 합시다. 나아가서 생김새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도 한국 사람끼리 하지 말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결혼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를까요? 하고 싶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죠. 그죠?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문화가 익숙하고 그 문화를 자기가 지금 당장 바꾼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효문제 같은 사람이 나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간신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 해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또는 시도하더라도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대단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남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남조에서도 물론 화북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강남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융합의 노력 같은 것들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북조에 비해서 남조의 경우에는 같은 한족들끼리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은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자, 이 인구 이동 이후에 남조 지역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주십시다. 바로 강남 지역의 개발이에요. 자, 강남이라고 하면은 양쯔강, 창장강 이남의 평원시대를 강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 배울 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원래부터 물이 많고 그죠? 날씨가 따뜻해서 작물이 자라기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 그지? 자, 그런데 이 강남 지역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십시다. 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벼라고 하는 작물은 원래 어디서 자라는 거였어? 늪지대에서 자생하던 작물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발이 푹푹 빠지는 이런 데에서 원래 벼가 자란단 말이야. 원래 거의 그런 땅들이 대부분의 지역이 바로 이 강남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농사짓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물이 너무 많은 게 사람들 살기 힘든 그런 어떤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화북의 한족들이 5호에 밀려서 창장강 이남으로 대거 이주하게 됐어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화북의 한족들이 창장강 이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밑줄칩시다. 일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북에 살던 한족들의 경우에는 황허강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 물을 다스리고 땅의 모양을 바꿔서 홍수의 피해를 막고 하는 물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뛰어난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화북의 한족이 강남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풍부한 노동력과 물을 다스릴 줄 아는 뛰어난 토목 기술이 전파가 되면서 강남 지역의 늪지대가 사람의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점차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게 됩니다. 원래부터 대단히 농사짓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노동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성냥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강남 지역이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동아시아 시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사실 중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한다면은 상하이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죠?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강남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건 잘 알지만 평소 같았으면 잠시 쉬어가고 수업 조금만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고 수행평가를 하려면은 최소 15페이지까지는 우리가 7월 셋째 주 전까지 나가야 되거든? 셋째 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략 지금 15페이지까지 가려면은 1시간에 반 페이지씩 해도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시험 범위를 줄여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를 좀 내용을 줄여야 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도 진도 나가는 나를 너무 믿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주말에 미용실을 예약을 했어요.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자를 때가 됐다. 내가 생각했던 머리가 길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좀 아니기도 했고 너무 기니까 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묶어도 이제 묶으면은 많은 불편함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머리가 많이 길다 보니까 묶어도 이제 목덜미 이제 머리카락이 닿는 그 정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자기도 하거든요. 문득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를 때가 됐다라고 해서 미용실을 막상 예약을 했는데 또 막상 자를 걸 생각하니까 좀 이제 두려운 거 있지. 내가 2018년 2월부터 길기 시작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2년 반 가까이 지금 길러온 머리인데 막상 자르려고 하니까 또 좀 겁이 나기도 하네요. 일단 예약을 했어. 돌이킬 수 없어. 자르긴 자를 거야. 어느 정도를 잘라야 될까? 다시는 머리 기를 수 없어서 그냥 평범한 남학생들 머리처럼 이렇게 단정하게 자를까? 아니면은 아까우니까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잘랐다가 나중에 좀 더 다시 아니야? 기왕 자르기로 마음먹고 확 잘라야 돼? 그렇군. 다른 반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그렇군. 괜히 아쉬움만 남겨서 그래서 어설프게 자르니 확실하게 자르니 낫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머리 바뀌었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좀 더 관심도 받고 이럴 수 있다. 아니다 그냥 네 생긴 거에 이게 안 어울린다 이런 뜻인가?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쯤 되면은 선생님이 어떤 결단을 내렸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 그치? 한때 저기 뭐지? 그 이태원 뭐였지? 클래스 뭐였나? 이태원 클래스 맞나요? 박서준이 하는 박세로이 머리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 그치?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조세호가 박세로이 머리 따라서 한번 본 적이 있지, 그치? 저것도 박서준이 하니까 멋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르면 나도 조세호처럼 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군에서 제외를 했어요. 긴장되네요. 떨려요.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자, 그쪽 다 넘어갔나요? 네, 위진남북조시대의 끝에 이제 수당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수당시대를 잠깐 보고요. 한반도의 삼국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5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자 봅시다. 수나라는요, 밑줄 칠게요. 남북조시대를 989년에 통일합니다. 6세기 말에 남북조시대를 통일하고요. 또 밑줄 칠게요. 율령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율령체제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요. 법과 제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수나라는 그 전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법과 제도를 정리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리가 잘 돼 그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로 만들어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나라 같은 경우는 비록 일찍 망해서 그 율령체제를 제대로 운영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통치체제를 만들어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일단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랬는데 수나라가 왜 남북조를 통일하고 괜찮은 통치체제를 만들었는데 왜 일찍 망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운하를 건설했던 것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압박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그 틈을 타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동아시아 역사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죠? 자,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게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5호가 화북으로 내려오고 난 이후에 빈 땅이 된 유목 지역에 새로운 유목 민족이 들어와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돌궐이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예전에는 이 돌궐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꽤나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근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돌궐 내용이 싹 다 빠졌더라고요. 그냥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수당 시대 때까지 유목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인 유목 민족이 돌궐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지금 교과서 수준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참고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에게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서아시아 끝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튀르키. 돌궐, 터키 발음 좀 비슷하잖아, 그지? 돌궐족들이 나중에 중앙아시아 같은 서아시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아시아 끝에 가서 정착한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터키의 조상이 되는 게 돌궐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튼 수나라의 경우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 놓고 보니 동쪽에는 고구려, 북쪽에는 돌궐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의 위협에 대처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군대를 북쪽에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수나라는 북조에서 나온 나라인가요? 남조에서 나온 나라인가요? 북조에서 나온 나라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역시 황허강 유역에 있었어요. 중국의 정치 중심지 역시 황허강 유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바와 같이 인구 이동 이후에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이 강남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어디 많이 있어요? 북쪽에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쌀은 어디서 많이 생산이 돼요? 남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쌀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운반을 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이야 뭐 기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육지로도 효과적으로 운송할 수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쌀처럼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옮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어요? 배였어. 그지?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의 강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중국 강들 대부분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잖아. 그지? 근데 쌀을 어떻게 운반해야 돼? 남에서 북으로 운반을 해야 된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배를 통해서 운반하려면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강과 강 사이를 이어서 인공적인 물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운하인 거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운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나라가 대운하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운하를 만드시려는 분이 계셨죠. 그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께서 요렇게 가면 되는 거를 이거 줄여보겠다고 요렇게 운하를 뚫으려는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었죠. 그죠? 실패로 끝났지만. 자, 아무튼 이 운하, 물론 수나라를 말아먹을 수나라 마지막 황제 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운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화려한 유람선을 띄워서 놀았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치스러움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어쨌든 경제력을 운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운하는 수나라 입장에서 만들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긴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고구려 역시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수나라의 정치적 안정,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는 고구려를 제압할 필요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문제는
이제 막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랜 전쟁에 지치고 시달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국력을 안정시키고 또 키워나간 다음에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있으니까 금방 뚫겠지만, 그지? 이때 당시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사람들과 삽으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그지?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배가 다니는 인공적인 백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경제력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자, 고구려 역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죠? 한국사 시간에, 그죠? 수나라 양제가 보낸 130만 원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물리쳤고 돌아가면 수천만 원 불과했다라는 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고구려 역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어. 그 고구려를 제압하는 어떤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내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였는데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마저도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제대로 나라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대규모 사업들을 여러 차례 벌이다 보니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누적되어서 여기저기서 농민 반란이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연이라는 사람의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39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롭게 당나라가 건국이 되었으니 그게 618년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자, 당나라는요, 저것도 밑줄을 칠게요. 율령체제를 완성시켰고요. 국제교류가 활발한 나라였습니다. 자, 새로운 통치체제를 만들었어요. 수나라 때 율령체제라고 하는 대단히 잘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수나라는 그것을 제대로 현실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정 보완하고 이런 어떤 것을 겪을 만한 시간이 없었어. 일찍 망해버렸기 때문에. 자, 하지만 당나라는 그 뒤를 이어받아서 수나라가 만들어온 제대로 된 통치체제를 그대로 시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났던 현실에 적용하면서 나타났던 예상과 달랐던 문제들, 수정 보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일부 수정해 가면서 완성된 통치체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잘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였기 때문에 당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이걸 배워가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소수리망, 백제,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 버프망이 율령을 반포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수당의 그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를 가져와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내를 안정시키는 제도로서 활용했던 것이죠. 일본 같은 나라도,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당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당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당과 교류하기를 원했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족 왕조로 치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자면은 수나라가 북조에서 나온 나라였기 때문에 당도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민족들의 어떤 개방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당나라 때는 동아시아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아시아라든지 유럽과도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던 국제교류가 대단히 활발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네, 다음. 자, 수차례 고구려를 침공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중국이 통일되면은 그 이후에는 주변 국가와 민족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수당의 팽창 정책 늦추십시다. 이들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한족의 거주지 이외 지역까지도 지배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위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북쪽으로 돌궐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수차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만은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역시 성공하지 못하죠.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뭐 연개 소문이 고구려의 침략,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런 거, 그죠?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뭐 활약을 하면서 뭐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자, 여러 차례 걸치 고구려의 침공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때 누가 당나라에게 손을 내밀게 되나요? 신라, 그죠?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가서 나당연합을 제안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나당연합을 통해서 신라가 없애고자 했던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죠? 그 뒤에 당나라가 없애고자 했던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이 완수가 되죠, 그죠? 이런 삼국 통일 전쟁에 당나라가 개입한 것 역시 중국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인구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중국의 변화까지 쭉 한번 이어서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쭉 한번 위진남북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와 만주에서 삼국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종이 칠 때까지만 마저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삼국은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그죠?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경쟁을 했는데, 자, 외부적으로 경쟁했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한강 유역이었어요. 자,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나요? 한강은 어떤 땅이었기 때문이다? 한강은 물이 풍부하고 평야가 많아서 농사짓기 좋아요. 경제력이 풍부한 지역이죠. 나아가서 한강은 많은 물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한강유역을 장악하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중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외교에도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땅이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다른 눈앞에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민족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외교적인 경쟁도 치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요, 더 빨리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어서 외부와의 경쟁에 나서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체육대회 보다 보면은요, 피지컬 좋은 애들이 있는 반은 한두 종목에서 우승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종합 우승하는 반들 보면 어떤 반들이에요? 안 해봐서 모르나? 결국 마지막에 종합 우승 뭐 이런 거 하는 반은 어떤 반들이? 단합이 되게 잘 되는 반 거지. 그리고 반장이 잘 이끄는 반, 뭐 이런 반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승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국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 전체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통치 체제를 만들어야 외부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노력들을 이뤄 나가던 게 바로 삼국시대 때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국시대 전기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4세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였나요? 4세기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선 전투에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게 4세기 때 있었던 일이죠. 이 백제의 경우에는 이 전 연해 침입으로 5, 16국 시대 때 선비족이 세운 전 연해 침입으로 크게 국력이 약화된 고구려를 공격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비추십시다. 남조 그리고 외 바다 건너 다른 세력들과 활발한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점차 유지하고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백제의 경우에는 일본과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여러분들 뭐 칠지도 이런 거 들어봤죠, 그지? 칠지도를 보내고 뭐 저거 들어갔죠, 그죠? 이렇듯이 이제 선진물을 전해준다든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주에 간다든지 등을 통해서 백제와 외사의 굉장히 형제라고 부를 만큼 끈끈한 그런 어떤 동맹 관계를 맺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한편 이 백제의 압박을 받게 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되느냐? 신라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견제하고자 해요. 자, 고구려는 신경 쓰기 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싸워야 되고요. 남쪽으로 백제랑도 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 편을 많이 늘리고자 했었다라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삼국 중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가요? 늦은가요? 늦어요. 왜 늦었지? 왜 늦었지? 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경제,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가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랬나요? 외부와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할 수 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어, 그지?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누구랑 교류가? 중국과의 교류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자, 지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백제에 막혀있고 고구려에 막혀있었어요. 그죠? 게다가 신라랑 경주라고 하는 땅을 보면 알겠지만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의 교류가 굉장히 힘든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발전이 가장 늦었던 것이고요. 고구려는 그런 어떤 신라를 키워줌으로써 백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주십시다. 5세기 가게 되면 어느 나라의 전성기가 오게 돼요?
고구려의 전성기가 오게 되죠. 자, 소수리망 때 아까 이야기했던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의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죠? 전부 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었고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성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 누굽니까?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억해줘야죠, 그죠? 뭡니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그죠? 자, 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나요? 이유는요? 그죠? 남진 정책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남진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어. 여기는 방어에 좋은 지역이지 발전에 좋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경우에는 과거 고조선의 수도였고 이후에 남랑 지역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동강을 비롯하여 넓은 평야와 강을 갖추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방어 지역보다는 평양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훨씬 더 국력이 확장되었던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진출해서 한강 유역까지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한성 백제 시절이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 어디로 천도를 하게 되나요? 웅진으로 수도 옮기게 되는, 이런 거 들어본 기억이 나죠, 그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백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구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게 되나요? 이후에는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5세기에 맺어지게 되죠, 그죠? 백제의 경우에는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좀 크긴 했지만 고구려의 지나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5세기 고구려가 잘 나가게 되자 나제 동맹이 맺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죠, 그죠? 이 시간에 조금 더 있었으면 6세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삼국통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50분이 다네. 왜 종이 안 치지? 네, 아무튼 오늘 수업 끝나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셔 현재 안 나오지? 구독과 좋아요 얘기 안 했다. 이거